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삼형제 가정의 맏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모두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사고가 아니었는데 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피하느라 핸들을 꺾으셨는데 꺾은 곳에서 잘못 부딪히는 바람에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마침 삼형제가 다 근처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허둥지둥 수습을 하긴 했지만 이미 세상 떠나신 부모님을 구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남편은 차를 타는 걸 몹시 무서워해요. 운전도 못하고 차를 타도 항상 뒷자리에서 안전벨트하고 쿠션 안고 몸을 둥글게 만 채 있는 대로 긴장하고 탑니다. 그나마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나 택시가 아닌 지하철은 조금 탈 수 있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바퀴 굴러가는 땅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영 못하는 거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나는 차가 제일 무서워. 차만큼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차는 진짜로 못하겠어. 근데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드러나는 남편의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바로 거짓말에 대한 겁니다. 사실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좋은 거짓말이건 나쁜 거짓말이건 한 번씩들은 다 하고 사는 게 거짓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거짓말에 대해서는 두드러기가 나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그게 싫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정수기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수기 영업뿐 아니라 설치 관리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매일 고객을 만나는 게 일이었거든요. 언제 어느 고객한테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엄마는 그래서 아빠가 없는 집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빠는 저한테 오늘도 우리 딸내미 생각하면서 아빠 열심히 일하고 올게 라는 말을 하며 출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빠가 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려면 내가 진짜 착하고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어린아이가 혼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고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무언가 균열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도 좀 빠르기도 했지만 굳이 눈치가 빠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아빠와 엄마는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아빠는 출장 핑계로 집을 하루 이틀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엄마는 그런 아빠한테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 싸웠냐, 무슨 일 있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도 없었죠. 그래도 아빠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실 때면 오늘도 우리 딸 생각하며 아빠 열심히 일하고 올게 라는 얘기를 주문처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그 말만큼은 철석같이 믿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옆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숙제하고 공부를 하자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죠. 평소 많이 친하기는 했는데 서로 집까지 드나드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내내
단발머리 안에 이어폰을 숨겨서 껴놓고 늘 음악만 듣는 친구였거든요. 새삼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좀 의아하기는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방에 있으면 음악만 듣는다고 엄마가 구박을 하니까 저를 데리고 가서 방패막이 삼을 생각이었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적어도 음악은 안 듣고 함께 책이라도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저한테 알아서 공부를 하건 침대에서 자건 마음대로 하라며 바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순식간에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었지만 저도 나름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음악 듣는 친구 옆에서 책을 폈는데 밖에서 누가 웅성웅성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 옷 모양인데? 아, 정수기 아저씨야. 우리 집 정수기가 오래돼서 진짜 말을 안 듣나 봐. 저 아저씨 한 이틀에 한 번 오는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차라리 정수기를 다른 걸로 사자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엄마 완전 짠순이거든. 그렇게 고쳐서 쓰겠다고 이틀에 한 번은 저 아저씨를 불러댄다. 그래도 이틀에 한 번 고장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친구는 그러려니 한다며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저도 그런가 보다 하며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데 그때 제 귀에 훅 들어오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 이 목소리를 친구도 들었을까 싶어 휙 뒤돌아봤는데 다행히 친구는 귀에 이어폰을 계속 꽂고 있더라고요. 홀로 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우, 정말 왜 이래? 우리 딸내미랑 딸내미 친구랑 저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안 들려. 이렇게 작게 말하는데 뭐가 들리겠어.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 들리면 그만하면 되지. 그나마 이렇게 하는 데이트도 못하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사나. 아우, 말 조심하라니까.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야. 아우, 빨리 정수기 물이나 틀어. 그 물소리 맞춰서 하던 거나 하게. 그럴까? 저는 친구에게 필담으로 잠깐 나가서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음악에 심취해 있던 친구는 제가 쓴 필담을 흘끗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예 본격적으로 볼륨을 키우고 음악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음악에 심취한 친구를 그대로 두고 살짝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쏟아져 나오는 정수기 물소리를 배경으로 저희 아빠와 친구의 엄마가 깊은 입맞춤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한두 번 만난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방문을 소리나게 쾅 닫았습니다.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고 당황한 아줌마와 더 당황한 아빠가 저를 보면서 우뚝 서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딸 친구인데 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오해요? 우리 아빠랑 아줌마랑 뽀뽀하고 있었던 거요? 저는 그 한마디만 툭 내뱉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 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당황한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대로 집 밖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뒤를 허둥지둥 아빠가 쫓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빠가 변명이라도 했으면 제가 차라리 아빠를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붙들고 아빠는 첫마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네 친구한테 말하지 마라. 네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 나 그거 못 본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빠진 얼굴로 아빠를 보고 있자니 아빠가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엄마는 뭐 알든 말든 사실 뭐 별 상관없는데 네 친구한텐 비밀로 해.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번 일로 저 사람이 피해보는 거 나 원하지 않아. 아빠는 지금 내 걱정은 안 해요? 뭐라고? 내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오겠다며. 이게 내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한 거야? 아니, 그건 그냥 내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지, 그게 뭐. 아빠는 정말 구제불능 거짓말쟁이야. 그게 제가 아빠와 한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었고, 엄마와 그 아줌마, 그리고 제 친구까지 불러 모아 제가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엄마는 한숨 푹 쉬며 그 앞에 사진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이미 아빠의 뒷조사를 오랫동안 해온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엄마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제 친구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자기 엄마가 아닌 저한테 폐악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단짝이었던 저희 둘 각각 엄마와 아빠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희한하게 사람들은 저를 가해자의 딸로 취급을 하고 친구는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동정해 주더라고요. 결국 학교에서 저는 버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전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제 학창시절은 완전히 아빠로 인해 바닥을 쳤죠. 그날 이후 저는 그 누구의 말도 완벽하게 믿지도 않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남편이 뭔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일단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사람이어서 그거 하나 믿음직해서 결혼을 했어요. 재산 없는 집에 삼형제 장남, 사실 고생길 훤한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성실하고 착하고 일단 거짓말에 소질 없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한 터였습니다. 저랑 만날 그 당시에 남편은 사실 부모님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의욕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만나면서도 친구 소개로 만나기는 했지만 사실 연애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저 역시도 꼭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켜야겠다라는 절대절명의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고 혼자 영화 보기 민망하니까 같이 영화나 보는 사이로 지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건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듯이 옆에 안정적으로 있어주는 제가 너무 좋았고 저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찔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큰 관심 없이 무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는 건 그때 처음 안 거죠.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남편의 직업이었어요. 남편이 딱히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다만 사람은 성실해서 어디서든 어떻게 돈을 벌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잘 못하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막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적인 듯 했어요. 지하철이나 도보로 이동을 해서 몸을 쓰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남편이 종종 다쳐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라도 해라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뭔가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좀 늦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정직하게 돈 벌고 싶어. 무슨 소리야? 공부해서 회사 들어가면 그게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아니야? 예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월급을 꽁으로 받아가는 월급 루팡이래. 월급 루팡?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회사에 8시간 출근하면 그중에 정작 일하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 시간에는 괜히 다른 짓 하거나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랑 수다 떨거나 그렇게 일하는 척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실 월급값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나 그때부터 이상하게 회사라는 곳은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 왠지 회사에 다니는 건 거짓으로 돈 버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8시간을 계속 일해. 그리고 어떻게 월급 받는 만큼을 돈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다 일로 갚을 수 있겠어? 그냥 적당히 쉬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그런 걸 얘기를 해? 내가 듣기엔 완전히 핑계인데? 아니야, 절대 핑계는 아니야. 만약에 그럴 거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몸 다쳐가면서 일을 하겠어?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농부도 1시간 동안 밭고랑을 하나 맨다면 정직하게 1시간 동안 밭고랑 하나 분량의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싶어. 남편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정직이란 단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제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싶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죠. 희한하게 그래도 살림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은 늘 벌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가정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 둘도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자기네들이 꼭 사기치는 것 같다고 정직하게 일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제 남편처럼 몸으로 하는 일을 찾아서 하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로 정직한 삶을 강조하셨으면 삼형제가 다 저렇게 몸을 쓰는 정직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편으로는 놀랍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찌개를 끓여놓고 있는데 갑자기 급박하게 둘째 시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남편이 크게 다쳐 병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 내려놓고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딱 봐도 엄청 크게 다친 것처럼 피투성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손발을 덜덜 떨고 있는데 의사 한 사람이 다가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저 피는 상대방이 출혈을 일으키면서 묻은 피도 많습니다. 남편분이 다 흘리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환자복을 드리기 전이라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환자분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도 않으셨고 위험한 상태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의식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차가 달려오길래 그거 피하려다 확 넘어졌는데, 그 차가 내 쪽으로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조금 더 굴러서 좀 다쳤어.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아니 대체 누구 차가 달려든 거야? 누가 운전을 그따위로 해? 울컥 화가 올라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완전 만취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글쎄 남편이 그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흘린 피가 남편한테 묻었던 거죠. 경찰에서 남편에게 몇 가지 묻고 나자 남편은 링게를 빼고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어쨌거나 교통사고인데 치료받고 저 사람들한테 보상도 받아야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어차피 음주라서 보험 처리만 보면 한계가 있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지. 보험으로 안 되면 개인적인 보상이라도 받아내야지. 당신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이건 아니지. 아유,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한 2, 3일 좀 뜨끈하게 해놓고 쉬면 될 것 같아. 진짜, 응?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응? 그렇게 남편은 급구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 가족들과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람이 그저 착하기만 하면 한없이 손해보고 사는데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착해 빠지기만 해서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교통사고가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앞으로 몸쓰는 일 하는 사람이 괜찮으려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2주 정도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참 형제간에 우애가 좋다고 평소에도 느꼈지만 새삼 또 느낄 수 있었던 건 뻔질나게 드나들며 남편에게 좋은 먹거리를 사다 나르는 시동생들 때문이었어요. 곰탕에 사골국에 제가 뭘 할 것도 없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사다가 나르는지 그 형제들 사이에 제가 도저히 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를 받고 남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부득불 일을 하러 나가겠다고 우기고는 또 일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또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둘째 시동생이 다쳤다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또 병원으로 호다닥 뛰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과 상황이 비슷했어요. 대신 상대방 운전자가 남편을 쳤던 것처럼 심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인지 능력은 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이 허둥지둥하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 사람이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게 잘못이다. 술도 얼마 안 마셨다.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셨건 적게 마셨건 일단 마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드립다 대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뭐 할 말은 없죠. 여튼 알아서 하겠다는 남편을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랴부랴 다시 가서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 길 남편과 막내 시동생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 우리 당분간 일 못하겠지? 그러게, 당분간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진짜 일이 왜 이렇게 꼬이냐. 몇 년 전처럼 큰 거 한 번이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 내가 그냥 소소하게 좀 끌어볼까? 뭐 그거라도 해야지. 나 이번 달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머리 아파. 형, 이거 우리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나이 먹어서 이건 계속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저기 무슨 일인데? 무슨 방법을 찾겠다는 거야? 당신들 무슨 일 하는데? 여보. 당신이 왜?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우리 셋이서 저 동업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마음대로 안 돼서 고민하던 차였어. 동업? 무슨 가게 같은 거 하려고? 우리도 뭐 언제까지나 몸 쓰면서 일할 순 없으니까. 에휴, 가게 같은 거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좀 더 구체화되면 얘기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며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뭔가 찜찜하니 속이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뒤져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부터 깊은 고민이 시작됐죠. 남편이 하려던 사업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왜 남편이 저한테 말을 안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더라고요.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달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하길래 제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나도 끼워달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그 얘기 진짜냐며 제 의중을 몇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일인데 제가 왜 못 돕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막내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수님, 정말로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저 형수님 몸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막내 시동생의 말에 저는 가만히 막내 시동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제 표정을 보고 남편과 시동생은 조심스레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두 사람이 말한 골목에 서서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전화를 해서 다급하게 지금 출발한 하얀 차라고 말하더라고요. 골목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차가 다가왔을 때 빠르게 뛰어나가 차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지던 순간 남편과 시동생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고 차 안에서는 덩치가 산더미 같은 남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보! 아이고 내 맘대로 죽네 죽어. 야, 너 술 마셨지? 술 마시고 운전했지? 아주 단단히 걸렸어. 김철수, 김갑수 씨, 당신들을 자해공갈, 보험갈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뭐라고요? 당황한 남편이 저를 잡고 있던 손을 툭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말했죠. 당신 사업 내가 알고 있다고 당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동안 벌였던 일에 대한 시나리오, 두 시동생이랑 짰던 모든 작전 내가 다 신고했어. 이분 형사야. 술 안 드셨고 빈소주병에 물 채워서 그것만 2병 드신 거지? 당신이 어떻게 나 도와준다며? 도와준다고 했잖아. 내가 당신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지. 언제 사기치는 거 돕는다고 했어? 잘 생각해봐. 난 당신이 사기치는 거 돕겠다고 한 적 없어.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멍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님이 무전으로 뭔가를 듣더니 다른 곳에서 다른 사기를 치려고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시동생 하나도 검거 완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두 시동생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네, 제 남편과 시동생은 사기꾼, 자해공갈 보험 사기꾼들이었어요. 팀으로 움직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돈을 갈취하는 나쁜 사람들이었죠. 알고 보니 시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잘못돼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거고, 이게 무슨 좋은 유산이고 유지라고 형제 셋이 물려받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런 대물림은 누군가가 끊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온갖 정보들을 모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인지수사하는 데 참여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양한 사기를 쳤는지 형량이 가볍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 보험사에서도 그 삼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뒤 저는 결국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해서 개명도 하고 주소지도 바꿨어요. 그 삼형제와 다시는 얽히기 싫었거든요. 사기꾼 전 남편 때문에 거짓말에 소름 돋는 적 증상이 더 심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생 전체를 사기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진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결국 제가 똑똑하게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